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저와 함께 뉴스나 칼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6시 21분 막 되어가는데 잠깐 게시판 한두 개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재미교포들 NYT에 광고 냈던 것 가지고 워싱턴 한인회에서 또, 그러니까 좀 보수 쪽 교민들이죠. 교민사회 분열을 조장한다 그러면서 그 광고를 낸 교민들의 뒤에는 종북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진영 논리로 치환시키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 오늘 광화문, 왕싸가 굉장히 이분 참여도가 아주 높으신 분이군요. 사진 2장을 올리셨는데, 엄마, 아이들이 끝까지 애타게 불렀을 이름, 엄마, 이제 우리가 답할 때이다. 이런 1인 시위를 하는 엄마의 모습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미스 USA, 그러니까 재미교포들 자주 사랑방처럼 많이 모인다는 그 사이트,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란 단체에서 대표로 나온 어느 엄마의 1인 시위 모습, 굉장히 대조된 엄마의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아셨을 것 같고요. 박근혜 물러나라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용케도 청와대에서 버티네, 이렇게 소회를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어디 글 쓰거나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군요. 근해철거라는 분께서 출첵합니다. 오늘날 뉴스 Y에 출연하셨을 때 옆에 앉았던 듣보 여성분의 멘트에 바로 반박하시는 이강윤님의 말씀 속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이 정말 계시네요. 모처럼 뉴스 Y만 저를 가끔 나가요. 조중동 이런 데는 원래 안 나간 건지 못 나간 건지. 듣보가 듣도 보도 못한 그겁니까? 예, 아무튼 가끔 다른 데 나가더라도 이해는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가긴 갑니다. 전화 사정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일 위태한 게 전화 연결인데 오늘도 조금 그랬고. 네, 오늘 지금 김용민 PD가 모처럼 스튜디오 안에 와서 진행 보고 있습니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른 행간은 오늘이 마침 또 한겨레의 생일날이에요. 한겨레 사설 중에 세월호 참사 26살 맞은 한겨레의 반성과 다짐이라는 긴 사설의 한 대목을 먼저 좀 들으시죠. 세월호와 함께 한국 언론도 침몰했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불신받고 질타받은 적이 있었던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레기로 불린 기자들은 멱살이 잡힌 채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고 방송 카메라는 내동댕이 쳐졌다. 언론사 간 속보 경쟁 속에 오보와 자극적인 보도를 남발했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사는 애써 외면했다. 한겨레라고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한겨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음을 절감한다. 한겨레가 다른 신문과 뭐가 다르냐고 질책하는 독자들도 적지 않다. 또한 상당수 국민이 한겨레 이외의 일부 대한 매체에 더 관심을 보인 것은 한겨레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네, 항상 신문사 논설 주간이나 논설위원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날이 자기 생일날 쓰는 사설이거든요. 그게 정체성과 또 높은 사람 눈치도 살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업 언론들은 높은 사람 눈치를 살펴요. 실은 독자와 국민의 눈높이와 눈치와 기색을 살펴야 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제는 현역 기자에서는 약간 물러나 있지만 그래도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한겨레 사설을 유심히 봤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한겨레다. 그리고 과연 한겨레다. 그리고 이래서 한겨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겨레의 논조나 강도, 비판 수위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한겨레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이유를 반성과 성찰에 게을르지 않는다. 그 점에서 저는 찾고 싶었고요. 그 점이 한겨레의 최대 강점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6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년에 접어들어서 아주 왕성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원숙해지려는 폼도 좀 잡긴 잡겠지만 그러면 한겨레가 태동했던 그리고 출생했던 배경을 되돌아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게다가 또 하나 한겨레가 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비판적이고 그런 좀 특별한 그 별종에 가까운 언론 매체였는데 지금은 자기들 방금 우리 낭독된 부분에 있었지만 상당수 국민이 한겨레 이외의 일부 대한 매체에 더 관심을 보인 것은 한겨레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라고 자기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백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저는 이 점에서 그래도 한겨레의 건강성을 인정하고 싶은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친구다. 경쟁하는 친구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겨레에는 채찍과 격려 동시에 주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대목 더 들으실까요? 국민과 독자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언론이 되고자 한다. 그동안 한겨레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차가운 머리만 너무 앞서고 뜨거운 가슴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도 진정으로 피해자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린 뒤 보도했는지 자문해본다.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는 언론 환경도 한겨레 앞에 놓인 무거운 숙제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대부분의 독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사고 소식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다. 세월호 참사는 신문의 시대가 가고 디지털의 시대가 눈앞에 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네, 26살 생일을 맞은 한겨레의 향후 다짐 부분인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슴으로 공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월호 사건 한 달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감은 능력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우리가 공동체인 이유의 첫 번째 항목이 아닐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공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쉬운데 공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둘째는 변화하는 미디어계의 디지털 환경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감이 가슴 차원의 다짐이라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기기의 측면, 기술의 측면, 그리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플랫폼 이런 말들 하던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성년기가 되어서 활동을 할 한겨레의 향후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른 행간으로는요. 하루가 좀 묵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표창원 교수 뭐라고 호칭해야 되죠? 표창원 전 교수가 어제 경향신문에 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서 조금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번 들으시죠.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 발생 원인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총체적 국가 실패. 선장과 선원과 해운사는 물론 정관계와 업계 간의 비리 커넥션. 그런데 이 복잡하고 엄청난 문제 해결 과정을 주도해야 할 정부는 불신과 비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선거 유불리와 정쟁의 욕구를 억누른 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애도와 분노 외에는 힘을 보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는 현 단계의 상황을 정리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국민 대다수, 저가 이제 대다수라는 게 사실 참 애매하죠. 근데 크게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건강한 보수, 합리적 보수임을 자임하는 표창원 전 교수답게 논지를 펴나가는 이게 지금 글의 첫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미리 암시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부분을 낭독하자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큰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점,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시민사회가 애도와 분노 외에는 힘을 보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제자로 쓰여진 거고 지필은 그제께쯤 했다고 치자면
보기에 따라서는 저는 시민사회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노가 개별적 분노에 그치지 않도록 추모라는 느슨한 연대의 틀 속에서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표 교수는 조금 관점은 다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점은 있고요. 한 대목을 더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국가와 민족의 모든 위기는 권력과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초래됐고 그 극복은 민초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했다. 이제 권력과 지배층이 나설 때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참사 극복의 공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될지 계산하지 말고 오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자 치유와 회복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해야 한다. 위대한 이 땅의 주인, 시민들은 당연히 상처 입은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이다.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 과정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퇴진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만약 지금처럼 수백 명이 참담하게 손상당한 이 역사적 비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거나 혹은 몰아내겠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공감 능력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네, 제가 행간으로 이 칼럼을 고른 이유는 방금 들으신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앞부분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큰 상황인식에서 큰 시각 차이를 못 느꼈는데 뒤에 와서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면죄부를 주는 기계적 양비론에 빠져 있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해결 과정이 박 대통령의 업적이 돼서도 안 되지만 퇴진의 수단으로서 이용돼서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수백 명이 참담하게 손상당한 이 역사적 비극 앞에서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 또는 몰아내겠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공감 능력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우선 표창원 교수가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라는 극단적 모욕성 발언을 할 근거도 갖고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그렇게 결론을 내릴 이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무슨 대단한 권위,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타가 공인한 그런 건지 저는 동의 못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을 뿐더러 작년 12월 그 국정원 국기문란 국면에서는 표창원 전 교수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자기의 직을 던져가면서까지 현 정권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퇴진을 요구하는 측에 대해서 반사회성 인격장애자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매우 대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본인이 작년 그러니까 국정원 국면과 이번 세월호 사태의 정부 대응 그 차에 있어서 뭐가 구체적으로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국정원 건에 대해서는 정권 퇴진을 말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건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계단을 두세 개쯤 빠뜨리고 껑충 건너 뛰어버린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그 논리적 비약과 자기 부정, 그다음에 대통령 책임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기계적 양비론에 빠진 것이 표창원 전 교수의 철학적 인식의 한계는 아닐까 하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분명히 정중하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이 글이 지금 끼치고 있는 파장이 상당히 커서 하루가 늦은 묵은 컬럼이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표창원 교수의 글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을 더 구구절절히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건 딱 두 가지죠. 기계적 양비론에 빠졌다는 것과 극단적 모욕성 발언을 할 권리가 표 교수에게 있느냐라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좀 짚어보고자 했습니다.